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과학터치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차유진입니다. 2020년 금요일의 과학터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주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드렸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그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의 강연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인터스텔라 영화 속의 물리와 중력파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강의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도 멋진 강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아쉽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멋진 강연도 중요하지만 강연 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질문을 토대로 Q&A 시간이 이어집니다.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추첨을 통하여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멋진 강연을 해주실 교수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요, 질병 치료와 장애 극복을 위한 최신 신경공학 및 뇌공학 연구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의생명융합공학부 정준수 교수님을 모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의생명공학부의 정준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질병 극복과 장애 치료를 위한 최신 신경공학과 뇌공학에 대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 이번에 20년도에 새로 생긴 의생명융합공학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일단 저희가 오늘의 토픽이 신경공학과 뇌공학이기 때문에 그 뇌를 포함한 신경계에 대해서 간단히만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제 장애를 극복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최신 그런 신경공학, 특히 뇌공학, 그런 공학적인 접근법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이라는 말은 뭐 어떻게 보면은 생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친숙한 말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신경이 뭔지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뭐 신경 쓰인다거나 뭐 신경에 거슬린다 이런 말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영어에서도 똑같습니다. 영어에서 이제 신경이 nerve라고 하는데 nervous 하면은 뭔가 신경 쓰이는 일, 뭐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걸 이제 nervous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신경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마치 혈관이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이제 신경이라는 것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의 기능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감각, 운동, 인지 기능 이 세 가지를 이제 오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각 어떤 감각에 대해서 질병이 있고 이걸 어떻게 치료하려고 하는지 대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신경의 크게 세 가지 기능, 감각, 운동, 인지 기능 세 가지를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뇌라는 것도 그 신경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신경이라는 거는 크게 이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추신경은 이제 뇌랑 척수, 그다음에 말초신경은 이제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그런 시스템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보통 신경계를 이제 사람의 신경계를 이제 로봇으로 비유를 하면은 마치 로봇에 있는 전선들, 그리고 로봇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자 계통들을 이제 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로봇의 중앙에 이제 프로세서, 그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로봇에 다양한 센서들이 달려 있죠. 뭐 카메라도 달려 있고 뭐 조도 센서, 압력 센서, 적외선 센서, 이제 그런 센서들이랑 이제 중앙에 그런 연산 처리하는 장치를 연결하는 전선들이 이제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몸의 신경이라는 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눈에 들어온 어떤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그다음 뇌에서 어떤 그 시각 정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다시 이제 우리 몸의 근육으로 그 신경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어떤 적절한 운동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익숙하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신경이 생소하지 않다,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신경이라는 거. 여러분이 신경이라는 거를 그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신경이라는 건 되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에서 가져왔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닭다리 같은 거 여러분이 치킨 많이 드시죠? 거의 뭐 치킨 그 요리된 닭에도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생닭 다리를 이제 손질해 보셨다면 그 이제 붉은 살 안에 있는 이제 하얀 이제 약간 얇은 고무줄 같은 그런 거 이제 손질해서 떼내시는 분도 있고 그냥 드시는 분도 있죠. 이게
이게 이제 이것도 신경입니다. 닭다리에 이제 좌골신경이라고 부르는 신경인데 그 다음 그림에 보신 것처럼 사람한테도 똑같이 이 좌골신경이 있습니다. 허벅지를 이제 척수에서 나와서 허벅지를 통해서 이제 다리 아래까지 내려가는 신경이 상당히 이제 굵기가 굵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생닭 같은 걸 보면 되게 이제 잘 보입니다. 신경이. 그밖에 더 큰 이제 신경 다발은 사실 감자탕을 드시다 보면 거기에 척수가 있죠. 보통 감자탕이 이제 워낙 이제 오랫동안 이제 끓이기 때문에 척수가 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척수가 뭐 다 어디 떨어져서 그냥 빈 척추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척수라는 게 이제 앞에 보셨듯이 중추신경계가 이제 뇌가 있으면 뇌에서 이제 우리 온몸으로 내려오는 신경계의 첫 그 큰 다발이죠. 척수라는 게. 그래서 감자탕 뼈에 보면 감자탕에 들어있는 뼈가 결국 돼지의 이제 척추죠. 그 척추 안에 보면 이렇게 굵은 신경이 들어 있어서 그 돼지 사람도 똑같습니다. 척추 안에 이렇게 척수라는 게 그 신경이 그 척추 뼈 안에 이제 보호 이제 안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안에 우리 뇌에서부터 우리 다리까지 이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뇌라는 게 이제 신경계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뇌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되게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신체 기관들이 있지만 뇌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을 이식받을 수가 있죠. 뭐 간도 이식받을 수 있고 눈의 각막도 이식받을 수가 있고 뭐 콩팥도 이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심장을 통째로 다른 사람의 심장을 통째로 이식받는다. 예를 들어 아니면 혹은 간을 이식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기관을 이식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된다고 느끼지는 않죠. 그 반면에 이제 예를 들어 아직은 전혀 이제 갈 길이 멉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의 뇌를 여러분에게 이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그 새로운 뇌를 이식받은 나는 과연 예전에 나랑 똑같은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뇌는 이제 나를 이제 나답게 만들고 물론 이제 우리 몸의 생명 유지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 판단을 하고 감각하는 능력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좀 더 이제 사람을 이제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뇌는 이제 우리 이제 몸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구조 보면 제가 간단히 이제 그림 올려놨는데 뭐 자세히 이제 오늘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뇌는 이제 각각 영역이 이제 있어가지고 각 영역별로 그 각각 담당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인간이 뇌의 모든 기능, 뇌의 모든 구조 그리고 모든 뇌가 각 그 영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각 영역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이제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제 뇌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신경계라는 건 어쨌든 그 우리 몸에 이제 뇌에서부터 우리 손끝까지 쭉쭉 뻗어 있는데 그걸 이루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기본 구성 요소가 이제 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뉴런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신경세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라는 게 이제 우리 뇌 안에만 해도 신경세포가 수백억 개 이제 신경세포가 있고 그것들이 서로 이제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어떤 뭐 기억을 만들어내고 뭐 우리가 시각을 인지를 하고 뭔가 판단을 내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신경의 단위는 이제 신경세포입니다. 이거 크기는 한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작은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이제 그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들이 그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은 정기적인 신호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로봇과 사람의 비유가 아주 이제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아주 틀린 것도 아닌 게 그 제가 신경계를 이제 전선에 비유를 했었는데 우리 몸의 신경계가 실제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끝에서 뭔가를 느꼈을 때 이 감각이 여러분의 뇌에 전달되는 그 과정이 정기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유적으로 정기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전압을 잴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서 잘 갖다 대면은 그 전압을 실제로 뭐 몇 볼트 이렇게 그런 전압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신호다. 그래서 뇌에는 이제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문명을 발전시킨 것도 이제 결국에 뇌가 많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많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우리 사람의 몸의 크기에 비해서 머리가 그리고 특히 이제 머릿속에 뇌가 상당히 큰 동물에 속합니다.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우리에게
그 비슷한 동물들이 이제 원숭이 혹은 원숭이들 영장류일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이제 마카크라고 써 있는 거랑 세 번째 왼쪽에 세 번째 이제 고릴라를 비교해 보면은 특히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이제 몸은 훨씬 큰데도 그 머리의 그 뇌의 크기는 훨씬 작죠. 그리고 이제 신경 세포의 크기도 세포의 수도 훨씬 작습니다. 사람의 뇌는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뇌랑 신경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요 뇌를 포함한 이런 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선천적인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천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고에 의한 그 손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이제 신경의 기능이 크게 감각, 운동, 인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신경 기능에 대해서 어떤 이제 문제가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각 관련해서는 우리 감각은 그저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눈에 빛이 들어와도 이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이제 시각 장애가 되는 거죠. 뭐 귀가 우리가 소리가 밖에서 나도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그 신경계가 이거를 이제 뇌로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가 청각 장애를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운동 관련해서도 어떤 움직임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신경계 이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꾸로 어떤 움직이려고 하는데도 어떤 움직이고 하지 않은 기관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절단 사고 등에 의해서. 그밖에 이제 인지 관련된 우리가 어떤 기억이나 생각, 판단 혹은 그런 거에 관련해서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뇌를 포함한 신경계가 워낙 이제 기능이 이제 우리 몸에 많은 것들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신경계 관련된 질환도 상당히 이제 종류도 많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많은 만큼 많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뇌를 포함한 신경계를 우리가 이제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의학적으로 혹은 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직 연구하고 나아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신경 기능 감각, 운동, 인지와 관련된 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는데 이걸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신경공학 이걸 이제 공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신경공학은 이제 영어로 이제 뉴럴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 기능 여기 이제 보시는 사진은 이제 그 유명한 과학 학술지죠.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2002년에 이제 이제 신경공학이 이제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인데 이때 이제 사람의 여러 가지 신체 기능, 특히 신경과 관련된 이제 신체 기능들을 뭔가 전자장치로 의해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뭐 수십 년 안에 그런 거에 관련된 특집 기사가 났고 이 이후로 이제 신경공학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공학이라는 게 결국에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적어놓은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신경공학이라는 거는 신경세포와 접속을 해서 신경세포를 자극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신경신호를 읽어들여서 신경신호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손상된 신경기능, 인지, 감각, 운동 기능을 대체하거나 복원하기 위한 기술 대체로는 이제 전자장치입니다. 이런 디바이스입니다. 어떤 하나의 디바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따옴표로 신경과 접속한다고 했는데 신경과 접속한다는 것도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 신호가 있는 곳으로 이제 어떤 디바이스를 집어넣어서 신경세포와 직접 맞닿는다는 얘기입니다. 맞닿아서 정기적인 신호를 넣거나 아니면 받거나 뭐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 하거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신경공학의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 밑에 이제 네 가지를 제가 대표적인 예를 적어놨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맨 왼쪽에 이제 인공 와우 장치라고 불리는 장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청각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뇌 자극기라고 해가서 DBS라고 불리는 장비가 있고 이거는 이제 뇌를 자극함을 통해서 어떤 운동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장치고 앞에 이제 말씀드린 인공와우랑 심뇌 자극기 두 가지는 지금 이미 이제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수술을 받고 많은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이미 이제 상용화된 장비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말씀드릴 오른쪽에 두 가지 그러니까 인공망막 장치. 인공망막 장치는 이제 시각 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밖에 네 번째로 뇌 접속 장치. 이거는 뇌신경과 직접 접속을 해서
어떤 운동을 보조하거나 어떤 그 환자의 생각을 이제 읽어드리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두 개, 인공 시각 장치랑 뇌접속 장치는 아직 성공적으로 이제 아주 이제 널리 쓰이는 단계는 아니고 아직은 그 연구 단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공 와우 장치, 그다음에 인공 망막 장치, 그다음에 뇌 접속 장치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떤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지 정도를 이제 오늘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세 가지, 청각이랑 시각이랑 그다음에 뇌. 그래서 첫 번째 청각 장치 이제 말씀드리면 인공 와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인공 달팽이관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이제 코클리어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이런 장치를 차고 있는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원래 그 유용준 선생님께서도 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 장치를 모르면은 그냥 이런 사람이 지나가도 모를 텐데 이 장치를 한번 듣거나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거리를 걷다 보면은 저도 한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뭐 지하철역이나 어디 뭐 공공장소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미 상용화된 지 한 2,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십만 명 청각 장애 환자들이 요 인공마우를 수술을 받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한 1년에 매년 500명 이상씩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2, 30년 했다고 치면은 뭐 수천 명, 한 10,000명 정도 이상 정도의 환자가 인공마우를 착용하고 이제 못 듣던 소리를 이제 듣게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요 원리를 간단히 이제 드리려고 하면은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듣는지 먼저 이제 한번 이해를 하셔야겠죠.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는 과정이 꽤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 건 아니고 일단 소리라는 거는 공기의 진동이죠. 음파죠. 그게 이제 공기 중에서 진동이 우리의 이제 귀 속으로 들어와서 고막에 닿죠. 그럼 고막은 마치 이제 북이 울리는 것처럼 떨리죠. 고막에 떨리면 그 떨림이 귀 안에 있는 중이죠. 고막 안쪽에 있는 어떤 뼈 조각들에 전달이 됩니다. 이건 기계적인 진동입니다. 기계적인 진동. 이 기계적인 뼈의 진동이 그 다음에 이제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와우라는 게 결국에 달팽이관입니다. 달팽이관은 말 그대로 달팽이처럼 생겼죠. 근데 달팽이관 안에는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의 진동이 달팽이관으로 진동이 전달이 되면은 달팽이관 안에서는 물이 이제 진동하는 거죠.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럼 이 달팽이관 안에는 그 헤어셀이라고 불리는 이런 털 모양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려와서 이 달팽이관 안에 그 물이 출렁출렁 하면은 마치 이제 바닷속에 해초가 파도에 따라서 출렁출렁 하는 것처럼 요 털처럼 생긴 세포가 진동을 하고 요 털처럼 생긴 세포의 요 밑에는 청신경 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기에서 그 소리의 진동에서 뼈의 진동, 그 다음에 유체의 진동, 다음에 그 털 같은 세포의 이런 흔들림이 결국에 이제 처음에 청각 감각을 만들어내는 그 청신경 세포로 전달이 되는데요. 그 정상적인 인공와우를 가지신 분은 그렇게 단계가 전달이 되지만 혹시 뭐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인 질병으로 이런 와우의 어떤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의 맨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흔들리는 그 털처럼 생긴 세포랑 그 다음에 신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 거죠. 소리가 전달돼서 이 달팽이관 안에 진동은 되는데 진동도 있고 청각 신경도 있는데 그 중간 단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와우라는 거는 무언가가 어떤 장치가 있어서 장치를 이 달팽이관 안으로 집어넣어서 외부 소리에 맞는 어떤 청각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면 이 환자가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원리로 시작된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어쨌든 소리를 잡아야 되니까 어쨌든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인공 와우라운 장치는 체외에 있는 외부기도 있고 몸 안에 이제 이식되어 있는 몸 안에 심어져 있는 내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이런 귀 뒤에 차고 있는 건 몸 밖에 있는 외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외부기에는 그 마이크가 당연히 달려 있고 이 마이크에서 잡은 소리를 잘 안에 작은 컴퓨터가 있어서 잘 처리를 하고 처리된 소리를 몸 안에 있는 내부기로 보내야겠죠. 내부기로 보내는 게 화면에 보시는 이 동그랗게 생긴 거, 그 귀 뒤에 차고 있었던 동그랗게 된 차고 있는
그 송수신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피부 안에 피부를 사이에 두고 그 몸 안에 이식된 내부기에도 비슷하게 생긴 송수신 장치가 있어서 두 개가 이제 마주보고 있어서 무선으로 그 정보와 그 파워 전력을 전달받는 거죠. 이 원리는 마치 그 요즘에 그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는 거랑 원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 짧은 거리에서는 그꽤 효율적으로 그 전력과 정보를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부기에서 그 이제 몸 안에 들어온 후입니다. 이 내부기에서 그 정보를 받으면은 내부기 안에도 이제 컴퓨터 같은 게 프로세서가 있어서 이게 받은 소리를 잘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이 소리를 그 달팽이관으로 전달을 해야겠죠. 그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맨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U자로 생겨서 얇게 튜브처럼 생긴 게 있는데 요 끝에 보면 이렇게 말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실제로 그 달팽이관 안으로 삽입된다. 왼쪽이 그 엑스레이 사진인데 실제로 요 그 튜브의 맨 끝에 부분이 실제 달팽이관 안으로 삽입이 돼서 거기를 정기적으로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 맞는 소리에 맞도록 그 달팽이관의 옆에 있는 청각신경세포를 정기적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되게 너무 단순해서 이렇게 하고 소리가 들릴까 싶은데 다행히도 이제 우리의 그 청각 그 신경이 특히 이제 달팽이관의 구조가 뭐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이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리가 엄청 높은 소리를 들었다. 그 음정이 높은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달팽이관의 입구 쪽에 있는 청신경 세포가 자극이 되고 우리가 되게 낮은 저음의 소리를 들으면 달팽이관 맨 나선의 맨 꼭대기에 있는 부분에 그 청신경 세포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 그대로 그 주파수에 맞도록 달팽이관의 적절한 위치에 이제 전기 자극을 빵빵빵 하고 쏘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사람이 들으면 그 이제 소리를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공화호를 한 환자는 그 일상생활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만은 일상생활의 대화 정도는 그 아주 무리 없게 할 수가 있고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일상생활의 대화는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뇌 접속 장치라는 기술입니다. 이건 영어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건 영화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익숙하게 보셨을 그런 기술이건 혹은 상상 속의 그런 현실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공각기동대나 아니면 영화 매트릭스 같은 거에 보면 결국에 컴퓨터랑 뇌를 연결을 해서 뇌의 어떤 기능을 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매트릭스 같은 데서 이런 어두운 미래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뇌를 컴퓨터랑 연결해서 우리 뇌에 그 어떤 환상을 심어주거나 마치 이제 가상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그 주요 세계관인데 거기에 나온 게 결국에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입니다. 결국에 뇌하고 기계하고 인터페이스 뭔가 접속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뇌 접속 장치라는 거는 뇌라는 게 워낙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뇌랑 접속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한데 현재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뇌 접속 장치는 주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이제 운동 기능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 테슬라하고 그 스페이스X로 이제 좀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사업가 앨런 머스크가 그 큰 돈을 투자해서 뉴럴 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장치를 최근에 많이 개발을 해서 좀 뉴스에 많이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랑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는 게 그래서 이게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는 게 뇌 접속 장치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거는 사지가 마비된 환자, 특히 사고로 인해서 그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을 이제 만든 장치인데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뇌로 이제 팔을 움직여서 컵을 집어야겠다 이런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죠. 그럼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영역에 따라 다른데 그 손을 움직임을 관장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뭔가 뇌 신호가 팍 하고 뜨거든요. 그럼 그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그 뇌신경 사지 마비 환자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팔을 뻗어야겠다, 오른쪽으로 움직여야겠다 이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뇌신경 그 신호를 기록을 하면은 그래서 그걸 기록을 잘 해서 분석을 하고 하면은
그 환자가 말을 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이게 환자가 어떤 의도를 어떤 생각을 했다, 어떤 의도의 움직임을 의도했다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비지 마비 환자의 머리에 신경을 뇌 접촉하는 그런 전극을 이식을 합니다. 그 맨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뾰족한 바늘처럼 생긴 전극인데 전자장치를 이식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한 10 곱하기 10, 그러니까 한 100개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서 동시에 신호를 읽어드려서 그 오른쪽 밑에 보이는 그림처럼 그 어떻게 신경이 위치에 따라 활성화되는가를 분석을 해서 환자가 생각하는 대로 로봇팔을 움직여주는 게 현재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보시면 이 환자가 아직 환자가 안 나오는데 환자가 생각을 하시면 그 머리에 지금 전극 같은 게 꽂혀져 있죠. 이 전극에서 뇌신경 신호를 읽어드려서 이걸 분석을 해서 그에 맞도록 로봇팔을 이제 움직여서 이 사지 마비된 환자가 좀 운동 기능에 약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뇌접촉 장치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많은 그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뇌랑 뇌신경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어야 되고 측정된 뇌신경 신호를 잘 분석을 해야겠죠.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나 AI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로봇팔 같은 것도 잘 만들어야겠죠. 상당히 이제 그 기초과학부터 아주 이제 최첨단 전자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그다음에 이제 임상의학까지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연구에 이제 협업이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릴 장치는 이제 인공 시각 장치입니다. 이제 인공 시각 장치를 이해하려면 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시각을 인지하는지도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눈은 보통 그 카메라랑 보통 구조가 비슷해서 많이 보통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렌즈처럼 우리 이제 홍채나 각막 수정체를 통해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망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망막은 눈의 이제 뒤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이제 이미지 센서처럼 빛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맞는 그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신경 그 세포입니다. 망막이라는 게.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망막 세포라는 게 있어서 요 망막에 빛이 들어오면은 요 망막에 광수용 세포라는 어떤 세포가 있어서 이 세포는 빛이 들어오면은 전기 신호를 생성하는 그런 센서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몸에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빛에 반응하는 세포. 그래서 여기에 반응해서 신경 신호를 생성하면은 이게 우리 뇌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무언가를 봤다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정 질병, 특히 이제 망막이 손상돼서 그 손상이 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거 아니면 연령성 질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빛이 들어와도 신경 신호를 생성을 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환자를 위해서 이런 환자가 마치 이제 인공와우에서 무언가가 그 역할을 대신했던 것처럼 요 무언가를 이제 망막에 눈에다 삽입을 해서 빛이 외부에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영상에 맞는 어떤 그 정기적으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환자가 앞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 식약처 승인도 받고 그 임상 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여기 또 오른쪽에 이제 위에 두 번째 보시는 사진처럼 일단 외부에 있던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에서 어떤 이제 영상을 잡은 다음에 이거를 잘 처리를 해서 그 몸 안에 그러니까 인공마우랑 장치랑 거의 비슷합니다. 몸 안으로 이제 이미지를 전달을 하면은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그 망막에다가 눈 안에다가 이렇게 어레이 형태 점점 이렇게 점점점 있는 사진이 보이실 텐데 이게 지금 점점점 하나가 말하자면 우리가 이미지에 우리가 그 사진으로 치면 하나의 픽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기 세로 6개, 가로 10개로 바둑판처럼 된 이런 어레이 형태가 있어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 알파벳 눈앞에 기역자가 있다. 그러면 망막에 이 기역자로 전기 자극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역자의 기역자로 형태로 망막에 이제 전기 신호가 생성이 되겠죠. 그럼 그게 이제 뇌로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인공 망막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기 또 이제 인공 와우 장치랑 비슷하게 우리 몸 바깥에 있는 외부기랑 눈에 이식되어 있는 이제 내부기가 있어가지고 외부기에서 카메라가 있겠죠. 마이크 대신에 카메라가 영상을 잡아서 이걸 잘 처리를 해서 우리 눈 안에 이식된 그런 전자장치 칩으로 이제 전송을 하면은 눈 안에 있는 이제 전자장치에서 그 망막으로 어떤 패턴화된 전기 자극을 가하는 거죠. 뭐 기역자 모양으로
패턴화된 전기 자극을 가해서 망막에 있는 남아있는 신경세포를 정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그 정밀하진 않지만 환자가 어느 정도 이제 앞을 눈앞에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그런 임상 최근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보이는 게 말씀드린 그 미국 회사가 만든 장치로 그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건데 환자가 이제 눈앞에 뭐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화질로 치면은 높은 화질은 아니죠. 대체 되게 이제 그 검은 배경에 흰 글자 그리고 이제 눈앞에 커다란 이렇게 글자 정도를 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은 인공 와우 장치는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그 상용화됐지만 인공 망막체 장치는 아직 그 회복되는 시각의 그 화질 면에서 아직 갈 길이 좀 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특히 한 2, 3년 전에 국내에서도 요 미국에서 만든 요 장치를 국내 서울의 이제 아산병원에서 그 인공망막 국내 첫 그 수술을 해서 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 와우 그 청각은 꽤 많이 거의 이제 상당히 이제 좋게 잘 듣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인공시각 장치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도 우리의 감각의 대부분의 3분의 2 이상은 시각에서 보통 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각 정보는 보통 그 용량이 많죠. 단순하게 그 여러분이 노래 파일이랑 그 비디오 파일의 용량 크기를 생각을 해도 비디오 파일의 용량이 훨씬 크죠. 그런 것처럼 시각 정보를 우리가 환자에게 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정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몇 개의 픽셀 정도를 몇 개의 화소를 우리가 그 환자에게 회복시켜주면 좋을까 이걸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8 곱하기 8 정도 지금 미국의 그 장치는 왼쪽에 8 곱하기 8 정도의 화질을 환자가 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환자가 이제 독립적으로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꽤 많은 이제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아직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멋진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처음엔 걱정을 좀 했어요. 강연 내용이 뇌공학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했는데 아예 시작 자체를 닭다리랑 감자탕으로 해주시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도 쉽게 접근하신 것 같고 저도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시는 동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하나씩 질문 드릴 테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한 잔 드세요. 예.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많은 분들 질문 올려주셨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질문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 교수님께 전달해 드릴게요. 자, 우리 태원이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닭의 신경은 흰색이네요. 그렇다면 사람의 신경은 무슨 색일까요? 라는 또 아주 기발한 질문 해주셨거든요. 제가 사람의 그 좌골신경, 그 닭 같은 경우는 그 하얗죠. 아마 저도 저는 이제 공학 출신이라서 공대에 나와서 제가 뭐 해부학을 한 건 아니라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른 동물들 보면 뭐 쥐나 토끼나 이런 동물들 보면 그 특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다리에 있는 그 좌골신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하얄 겁니다.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색깔은. 네. 사람의 신경색도 비슷할 거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붉은빛이 좀 돌 것 같고 붉은빛이 살짝 도는 흰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최명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노화로 인한 의사 전달과 신경세포가 관련이 있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거든요. 네네. 이것도 사실 그 전문의에게 이제 상담을 하셔야 정확한 내용일 것 같은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특히 노화에 의한 연령성 신경질환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제가 예시로 쭉 나열했던 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당연히 특히 인지기능, 특히 운동기능 같은 뭐 파킨슨병이나 뭐 근육 이상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뇌에 어디가 원인을 정확히는 몰라도 뇌에 원인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각 영역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각 영역별로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이런 걸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세포에 이상이 있어 생기는 질환은 맞지만 정확하게 어디가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런 여러 가지 신경 질환이 생기는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정말 어려운 기관인 것 같아요. 뇌라는 거 진짜 비밀에 쌓여 있는 것들도 많고 앞으로 많은 과학기술과 발전과 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김재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인공 뇌 수술을 받을 정도의 기술이 현재도 있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인공뇌라는 건 완전 뇌를 이식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상당히 이제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공뇌를 만들려면은 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제 인공뇌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아직 뇌라는 기관에 대해서 사람이 이제 아직 이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연구가 많이 돼야지 뭔가 그러니까 인공뇌를 만들기 전에도 사실 우리 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이해에 맞게 뭔가 치료법을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그게 좀 더 먼저일 것 같아요. 인공뇌를 만드는 것보다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질환을 치료를 하는 게 아마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제는 우리 교수님께서 열심히 또 연구를 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질문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신경세포 죽으면 다시 안 살아나? 이런 얘기 저도 한 번씩 들어봤는데 인터스텔라님께서 신경세포는 재생이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해주셨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뇌세포 같은 경우에 보통 재생이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노화가 될수록 점점 세포가 많이 이제 그 손실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저도 이제 그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답변이 정확하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체세포들은 계속 이제 피부 세포 같은 경우는 며칠이면 다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신경세포는 이제 그 재생되는 속도가 아주 느리거나 일부 기관에서는 재생이 잘 안 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뇌에 관한 호기심들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의학 관련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충분히 잘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예. 네, 편안하게 괜찮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제가 참 궁금한 부분인데 우리 신경공학과 뇌공학으로 질병 치료 또는 장애 극복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신재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어느 정도 미래까지 한번 좀 넓게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뇌 앞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뇌공학이랑 그다음 뇌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감각을 이제 회복하는 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호흡 청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제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많이 연구하고 저도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인공시각 장치인데 인공시각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인공 와우에 성공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인공시각 장치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이제 시각 정보의 그런 정보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눈 안에도 이제 망막이라는 데서 이제 처음에 시각 신경 신호가 발생을 하는데 불행히도 망막도 상당히 복잡한 기관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자가 애들 눈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기억자가 어떻게 처리가 돼서 뇌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기억자라고 인식을 하는지 이것도 사실 여기도 우리가 모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신경공학을 하면서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상당히 김 빼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분야가 우리가 이제 연구할 게 이제 많은 분야이기도 하죠. 특히 뇌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더욱 이제 할 게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뇌공학에서 이제 가장 먼저 뭔가 달성할 수 있다면은 소개드린 것처럼 뇌접속 장치, 그러니까 어떤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생각만으로 해서 뭔가 주변의 움직임을 뭔가 로봇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어떤 혼자서도 좀 독립적인 어떤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어떤 움직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더 디바이스를 만드는 그런 전자공학, 재료공학 기술들이 이제 발달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 뇌의 여러 가지 기능들,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에 관해서 어떤 기억 관련해서 어떤 기억을 증진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우울증 같은 그런 정신질환 관련해서도 그리고 그거를 이제 유발되는 어떤 원인을 정확히 규명을 하고 어떤 뇌의 특정 영역을 우리가 딱 그 타겟팅 할 수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질환도 우리가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 게 사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신체적인 그런 문제도 참 문제지만 네.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빨리 기술이 발전돼서 많은 분들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교수님께서 인공 와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영상으로 이런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살도 안 된 아기인 것 같은데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봐요. 근데 이 병원에 가서 처음으로 인공 와우를 딱 착용을 하는데 엄마 아빠 목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가 갑자기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감동적인 사연들도 제가 영상으로 참 접해봤습니다. 인공와우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이네요. 민들레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막 손상으로 인한 장애에는 인공와우가 도움이 안 될까요? 라는 질문 해주셨어요. 네네. 아마 그 청각 장애에도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그 고막 손상에 의한 청각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와우로는 아마 제 생각에 이제 치료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인공와우라는 장치는 여러 가지 이제 청각 질환 중에서도 그 이제 달팽이 관과 청신경 사이의 연결고리가 뭔가 손상이 있으신 분들 그런 난치성 그 중증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장치인데 고막 손상 같은 이래서 청각 장애를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와우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그 아마 좀 더 다른 접근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와우는 어쨌든 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그 인한 청각 장애를 이제 치료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모든 청각 장애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모든 청각장애가 아니라 일반적인 부분들적인 청각장애에 해당이 되는 게 인공와우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해당이 되는 장애라면 우리 보영 김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아도 인공와우를 이용하면 청각장애인도 소리가 일반인 정도로 잘 들리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네네. 들릴까요? 그 어떻게 들리는지는 그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듣기에는 그 예를 들어 인공와우 장치가 아주 완벽하게 동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작을 했을 때 그게 어떤 정도의 음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더 익숙한 용어로 음질이죠. 음질이 보통 우리가 음질이 좋으면 되게 선명하게 들리고 음질이 안 좋은 그런 용량 낮은 오디오 파일 같은 경우 이제 소리가 이제 뭉개져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와우 환자가 듣는 그런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 일반 환자가 듣기엔 상당히 이제 뭉개진 소리, 좀 음질이 낮은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공화학 환자가 인공화학 수술을 받고 이걸 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고 나면은 그 일상생활의 대화 정도는 아주 거의 그 장애가 있다는 걸 모를 정도로 대화가 가능하고 그밖에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아직 뭐 환자가 예를 들어 전에 환자의 또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좀 그 편차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음악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바이올린 소리 구별하고 뭐 그런 거는 아직 아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더 이제 음질을 좀 높여야겠죠. 그것도 청각 환자에게 주는 그 제공되는 소리도. 네,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좀 인공화학 기술이 발전해서 그 음질이 더 좋아지고 음악 감상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청각 장애분들의 그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공화학에 대한 질문인데요. 연우정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샤워하다가 물이 이렇게 인공화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아마 방수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몸 이제 외부기랑 내부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내부기 같은 경우는 몸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서 외부로 노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몸 안에 넣어서 이제 그 봉합을 해서 몸 안에 완전히 넣는 거고, 외부기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수 기능이 일부는 있을 텐데, 보통 그 착용하시는 분들께서 그 뭐 수영을 하거나 뭐 샤워를 할 때는 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제 외부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깊게 뭐 몸에 딱 붙여놓은 게 아니라 귀에 귀걸이 형태를 끼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뺐다 끼웠다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뭐 자거나 뭐 그냥 소리 들을 필요 없을 땐 그냥 빼놓으셔도 되는 거죠, 그거는. 네, 그럼 인공와우에 대한 마지막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태원이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와우에 부작용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궁금하네요. 단순한 웨어러블 기계인데 부작용 있을까요? 부작용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몸 밖에 붙이는 장치가 아니라 이제 몸 안에 꽤 깊숙이 꽤 큰 수술을 해서 뼈를 깎고 거기에 이제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인공와우 장치를 달팽이 관까지 쭉 이제 집어넣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몸 밖에 붙이는 그냥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보다 훨씬 더 뭐 위험 요소는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실제로 이제 그런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이걸 이제 의료기기를 팔기 위해서는 상당히 혹독하고 가혹한 그런 테스트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만 그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몸 안에 넣는 장치는 따로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을 낼 때도 따로 이제 고위험 그런 분류가 되어서 아주 이제 혹독하게 몸 안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그 몸 안에 특히 이제 물이 많고 그 이온도 많고 따뜻하고 되게 상당히 이제 전자장치에는 이제 상당히 유해한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화학 장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장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그 안에 물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전자장치의 어떤 안 좋은 유해한 성분이 몸 밖으로 나와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밀봉성, 이게 잘 이제 그 공기도 안 통하고 실제 뭐 헬륨 원자 그런 공기 원자 하나도 이제 안 통하도록 잘 밀봉을 하도록 그런 기술이 이제 요구되고 있고, 그런 데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 위험은 적은 편이지만 뭐 물론 보고되는 그런 케이스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환자에 따라서 그런 이식을 해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은 꽤 많이 편차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좀 가벼운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가벼워야 될 텐데, 그죠, 교수님? 이번 질문은요, 나은영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뇌 주름과 지능은 상관관계가 있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 네네.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의 뇌가 보존이 되어 있다고, 아인슈타인의 뇌가 보통 주름이 아주 많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루머가 이제 돌고 있는데, 그 사람 간에 왜냐면 이제 뇌 주름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은 뇌의 이제 피질이라는 그 영역이나 맨 바깥쪽에 있는 영역인데, 맨 바깥쪽에 있는 영역의 역할이 우리가 이제 뇌에서도 가장 이제 고차원적인 기능, 그런 기능, 뭐 인지하고 감정 느끼, 뭐 판단 내리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람의 뇌랑 예를 들어 원숭이뇌 혹은 다른 이제 좀 더 지능이 낮은 걸로 생각되는 동물이랑 비교를 하면은, 제가 슬라이드에 그 뇌 동물 비교 사진을 보셨겠지만 사람의 뇌가 가장 주름이 자글자글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름이 자글자글하다는 말은 뇌의 표면적이 넓다는 말이죠. 그 같은 부피에 비해서 자글자글하면 이제 표면적이 높아지니까, 표면적이 높아진다는 말은 뇌 피질이 가장 넓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뇌의 표면적이 넓으면 결국에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마 사람 간에 예를 들어 저랑 뭐 제 친구랑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친구가 뇌에 주름이 더 많다고 해서 똑똑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제 머리에 뇌가 주름이 얼마나 있는지도 사실 알기는 간단한 건 아니죠. 네, 네.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 우리가 확인해 보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여기에 연달아서 좀 궁금한 게, 네. 왜 친구들 보면 주위에 좀 이 머리 크기가 큰 친구들이 있잖아요. 머리가 크면 나는 똑똑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교수님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그런 연구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골상학 그래가지고 이게 한 100년쯤 전에 있던 학문인데, 뭐 그러니까 뇌 크기로, 뇌 혹은 머리의 모양으로
그 특히 이제 뭐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뭐 열등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민주의 그 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지금 잘못된 그런 과학인데 그런 걸 주장했던 이제 백인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백인들은 뭐 뇌가 크기 때문에 흑인보다 똑똑하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조사 결과 그게 이제 다 아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걸로 됐고, 그러니까 인종별로 뇌 크기 차이는 거의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같은 반에 들어 친구가 머리가 크다고 해서 뇌가 큰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뇌가 크다고 아마 단순히 뇌가 크다고 지능이 더 높은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도 오늘부터 이렇게 친구들이 나는 머리가 크니까 똑똑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네. 점.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저 여러 가지 강연하셨던 내용 중에서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뇌 접속 장치에 대한 거였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뇌 접속 장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네네. 거죠. 나쁘게 또 말을 해본다면 해킹을 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네. 대한 질문들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세레피아 킴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뇌접속 장치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까지 파악한다면 범죄자를 신문할 때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네.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뇌에 대한 우리의 그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그 모든 생각, 예를 들어 지금 뭐 꿈을 꾸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를 먹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거를 사실 지금 알기는 어렵고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최선의 이제 가장 앞선 형태의 그런 뇌 생각 읽기 정도는, 그러니까 환자 그중에서 우리가 결국에 이게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뭐 노란색을 떠올리고 뭐 빨간색 떠올리고 이런 거는 뇌에서 읽어드리긴 상당히 어려운 정보고, 우리가 이제 뇌에서 우리가 딱 이거 판단하기 좋은 정보가 현재 우리가 생각을 뇌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데, 그런 정보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이거 할 때는 특히 이제 뭐 오른팔을 움직여야지 왼팔을 움직여야지 이런 거는 그나마 이제 뇌에서도 이제 운동 중추가 있고, 운동 중추 안에서도 딱 위치에 따라서 여기는 오른팔, 여기는 왼팔, 여기는 뭐 다리, 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매핑이 어느 정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위에 따라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운동 감각 영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이제 잘 연구를 해서 잘 분석을 하면은 이 환자가 뭐 오른쪽, 왼쪽, 뭐 앞뒤 요 정도 이제 겨우 아는 정도입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훨씬 좀 더 추상적인 의미로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직 사실 이렇게 거기도 이제 아직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거기도. 네, 열심히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또 멀고 또 많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연구를 직접 하신다고 해서 아마 질문을 해주신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연구하실 때 신경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 직접 실험 연구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연구를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우리 은진창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공와우, 인공시각, 그다음에 뇌접속 장치 제가 다 세 개를 제가 다 연구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에 있고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있는 기술보다는 이제 아직 개발이 덜 된 거, 앞으로 이제 가야 할 미래 기술들을 연구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좋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환자를 통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은 대부분 아직 이제 뭐 실험실 환경 그리고 동물 실험 정도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모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백신도 그렇지만 결국 실험실 환경에서 이제 검증하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안정성과 유효성의 검증이 완벽하게 끝내야 이제 이걸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들은 주로 동물 실험 정도까지 했었고, 이걸 이제 더 이어가면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발전시키면 환자에게도 이제 하려는 그런 기초 연구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연구는 주로 이제 동물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이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니까 조금 네. 더 발전하면 이제 또 우리 힘드신 분, 아프신 분들 위한 또 상용화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거든요. 네.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실험들과 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인공시각 장치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가요?라고 문서연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특히 요 의생명공학, 우리가 의공학이라고 부르는 요 분야는 사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이렇게 미국에서 특히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장치들도 미국에서 주로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시각 장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박사과정 중에 주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꽤 많은 그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연구를 지원을 해주시기도 했었고 최근에도 아마 저는 이제 다른 최근에 인공지능 연구를 안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연구 과제를 통해서 이제 꽤 많은 돈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신경공학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많은 분야에 많은 다양한 학문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전자공학 쪽을 전공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전자공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재료공학, 뭐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그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기초과학, 그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을 포함한 그런 임상의학까지 되게 다가 똘똘 뭉쳐야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프로젝트도 상당히 큰 프로젝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제 그런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뭐 미국 같은 그런 덩치 큰 나라에 좀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노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국민적인 그런 관심도 많고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경공학의 대상이 가장 큰 게 뭐 사고나 질병도 있지만 연령성 질환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령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런 신기술들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의학과 공학의 만남, 뭔가 멋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요즘 워낙 신경 쪽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의 고질병, 불면증일 것 같아요. 불면증이라는 병도 뇌랑 관련이 있나요? 뇌가 담당하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 나은영님께서 해주셨거든요. 네, 이것도 저보다는 신경과 전문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불면 관련해서는 그렇게 그 신경공학적인 접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서는 그 불면 관련해서는 신경공학적 몇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이제 크게 이제 신경공학적에 관심 받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불면증의 원인도 되게 다양하고 뇌의 다양한 부위가 또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마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 이제 뇌접수 장치 때도 얘기했지만 또 특정 분야에서 담당하는 역할이어야지 이제 공학적으로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우리 뇌의 많은 영역이 다 종합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기능, 그런 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딱 이런 신경공학 디바이스를 통해서 딱 접근을 하기에는 그렇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마지막 질문,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정말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이 분야에서 혹시 노벨상도 가능할까요? 라는 기대감 가득 찬 질문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노벨상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벨상이라는 게 결국에 인류에 큰 이제 영향을 준 거를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인공와우 장치도 노벨상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와우 장치도 그게 나온 지가 이제 20년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수천에서 2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수십만 명의 환자가 전혀 듣지 못하는 환자였죠. 인공와우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전혀 듣지 못하는 환자가
그 어떤 수술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큰 임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공학 연구가 뭐 인공와우에서 그치지 않고 인공와우가 가장 대표적인 성공의 예였지만 이제 그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빛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장애나 인지장애 겪는 분에게 뭔가 특히 이제 많은 인구에게 그 뭔가 그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노벨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열심히 지금 연구 중이시니까 그 노벨상의 영예를 교수님께서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네. 하지 않으시는군요. 자, 그러면 질문은 제가 좀 이렇게 함께 정리를 해봐 드렸고요.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부탁을 하나 받았는데 저도 교수님께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라서 송은영 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강연인데 우리 초등 과학 인재들을 위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부탁해 주셨거든요. 한 말씀 우리 초등 과학 인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항상 특히 공학 계열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대학교에 제가 온 지 한 2년밖에 안 됐지만 원래 이제 관심 없다가 대학교에 오고 나니까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저는 사실 그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과학 특히 이런 물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공대에 오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이제 공학 연구를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이제 교수까지 하게 된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어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호기심인 것 같아요. 호기심. 그러니까 호기심이 주변에 이제 결국 과학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자연 현상을 결국 이해하는 이제 그 방법이 결국에 과학인데 그걸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주는 거 일방적으로 누가 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본인이 뭔가 호기심을 느낀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 느낀 데서 그치지 않고 뭐 주변에 물어보거나 요즘에 뭐 인터넷 같은 걸 직접 찾아봐서 그걸 스스로 해결하는 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되게 누구나 이제 좋은 공학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호기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게 진짜 그 호기심이라는 게 뭔가 과학과 인류의 발전을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마무리를 좀 하기 전에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채팅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0분을 뽑아서 채팅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선물을 좀 드리거든요. 함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제가 먼저 5분 발표해 드릴게요.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자동 추첨으로 몇 분 뽑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신재님, 연우정님, 김재노님, 태헌이님, 갬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김재원님부터 읽어주세요. 네. 김재원님, HYM님, 최명수님, 민들레님, 인터스텔라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 오늘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금요일에 과학터치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하신 시간, 1시간 동안이나 함께 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런 유튜브 실시간으로 하는 강의는 처음이라 처음에 저기 스튜디오에서 깜짝 놀라고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주셔가지고 되게 저도 이제 뿌듯하고 특히 질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여러 가지 관심 덕분에 제가 좀 더 이제 열심히 힘내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씀 크게 해주셨는데 진짜 우리 교수님 노벨상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또 덕도 몇 프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그리고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채팅창으로 간단한 설문조사 폼이 나갈 예정인데요. 좀 여러분들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처럼 교수님 모시고 좋은 강연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꼭 설문조사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뇌공학, 신경공학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요. 뇌는 인간의 몸을 관장하는 가장 최고의 기관이라고 하죠. 뇌공학과 신경공학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이루어지고 발전된다면 정말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인간의 기본권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도 내심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금요일에 과학터치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네, 네. 교수님의 첫과 저희의 마지막을 이렇게 함께 하는데 인사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항상 과학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